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옛날 감성을 자아내는 곳이었다. 도착한 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저 새로운 환경이라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이사를 한 첫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얽힌 한 오래된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 쓴이는 복도 끝에 위치한 7호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7호실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공포의 방이라고 불렸다. 이 방은 오랫동안 비어있고 수십 년 전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전해졌다. 나는 별 의심 없이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에나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다. 며칠 후 같은 층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혹시 7호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웃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밤중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마치 사람을 부르는 소리처럼요. 나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냥 괜한 겁에 질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옆집 소음이려니 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여기로 라고 말하는 듯했다. 침대에 누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불을 켜고 복도로 나가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어두운 긴 복도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7호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곳의 직원은 그 방에 대한 모든 자료가 분실되었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며 조사를 해보았지만 수상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찾아졌다. 이따금씩 복도에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곤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7호실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는 다시 그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명하게 들렸다. 다시였구나. 여기로 이사는 일주일 내로 끝났고 나는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다. 이후로도 그 아파트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그 모호한 공포는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돌고 있었다.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는 그 속삭임의 정체를 결코 풀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만약 그 아파트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내게도 꼭 전해주길 바란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불러내지 않기를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 동안 산속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짧은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근처 주민이 추천한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 남아있다는 옛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저택은 마을 산 중턱에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말하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욱 흥미가 생겼고 그 저택을 직접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저택을 찾아 나섰다. 달빛이 숲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지만 불창한 나무들이 시야를 가려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가자 마침내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무너져가는 외관은 그곳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서 오래된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각자의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찍기 시작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보이면 안 돼. 누가 있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어두운 복도 끝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는 급히 복도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섰을 때 복도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나가야 돼. 다른 친구가 외쳤고 우리는 더욱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와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카메라를 정리하며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사진마다 이상한 것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에는 우리 중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의 형체가, 어떤 사진에는 얼굴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형상이 찍혀 있었다. 그 이후로 그 저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마을 주민들의 경고를 진작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와 함께 우리는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씩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그 꿈 속에서는 항상 그녀가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뿐이다.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인데 우리는 그날 그 저택에서 실제로 무엇을 마주친 것일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과 함께 그 사건은 나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공포의 경험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이곳에는 내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기에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등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이랄까. 아무도 없는 부엌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기분은 당황스럽고 섬뜩했다. 나는 그 순간을 떨쳐내고 식사를 마쳤다. 다음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결심해둔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빈도는 더 잦아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다 너무 늦게 잠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하고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는데 깨어나 보니 새벽 3시 33분이었다. 그 후 꿈속에서 만났던 그는 매일 밤 나타났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이 침묵한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몇몇 인터넷 포럼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집에 무언가 다 깃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한 무당을 집으로 초청했다. 그는 내게 오래된 영혼이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들이 그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했다. 무당은 영혼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순간 방안이 싸늘해지고 그는 내게 그녀는 당신의 할머니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적으로도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사랑을 주셨던 분이었다. 할머니의 유품을 관리하게 된 나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무당의 말에 따라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다가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와 작은 반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그녀 할머니는 안식을 찾은 듯했다. 나는 그 편지와 반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사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시절 무더운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향은 조그만 시골 마을로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논과 산이 있을 뿐이었다. 이번 휴가는 그동안 밀린 독서를 하며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친척 집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짧게 인사만 한 후 급히 떠나셨다. 나는 집을 지키는 것이 익숙하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부모님과 함께 온 강아지 복실이와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는 방에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고 짙은 어둠이 창밖에 내려앉았다.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다. 복실이는 언제나처럼 나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책에 몰두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중 창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와는 달리 매우 규칙적이고 날카롭게 귀에 박혔다. 호기심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깥은 깜깜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책에 집중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머리에서 그 이상한 소리를 지울 수 없었다. 계속해서 몇 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뚜렷하게 집 근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맨발로 끝길을 걷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집으로 다가왔고 결국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복실이는 벌써 깨어나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에 귀를 대어보니 누군가가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문 아래 작은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들더니 무엇인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규칙적인 두드림이 계속되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다. 누군가가 나를 옳탕 먹이려는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로 외부인이 침입하려는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점점 현실이 되어갔고 나는 평소 녹화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분명히 어렴풋이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 화면에 조차 흐릿한 형체로 보일 뿐이었고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30분 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나는 복실이를 안고 침대 위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드림 소리는 사라졌고 그 기묘한 소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버렸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위를 설명하던 중 경찰 한 분이 물었다. 강아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하셨죠? 나는 미처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왼쪽 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방금 전 CCTV 영상에 댁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두 번째 방을 왔다 갔다 하던데 혹시 그게 가족분이신가 해서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혼자였고 그 방은 내가 쓰지 않는 게스트룸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나간 후 나는 얼른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을 오가는 사람은 영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경험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나는 결코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고향을 향한 나의 공포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치 그 고요한 시골 마을 어디엔가 아직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